자, 계속해서 8번 문제 보겠습니다. 행태론적 접근 방법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자, 문제 보시죠. 자, 행태론적 접근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아까 우리 앞에서 신행정론 이야기할 때 이 행태론적 접근 방법에 대한 내용들을 비교해서 설명을 하면서 말씀을 드렸었지만, 이 행태론적 접근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행정현상은 인간의 행태를 바탕으로 직접 관찰을 할 수가 있다라고 전제하고,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여러 가지 행정의 원리들을 과학적으로 검증을 해보자라고 하는 입장에서 논리실증주의를 강조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논리실증주의를 통한 행정 원리의 검증을 시도함으로써 행정의 과학화에 기여했다라고 하는 칭찬은 받았지만, 이게 인간의 행태를 결정하는 요인들 가운데에서 이제 가치를 배제하고 사실만을 연구 대상으로 삼으면서 실제 행정 문제에는 도움을 주지 못했다. 왜냐? 인간의 행태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사실보다는 가치가 훨씬 더 비중이 많은데, 그 가치를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 이제 문제가 된 거죠. 자, 그러면 1번부터 보겠습니다. 사회 현상을 관찰 가능한 객관적 대상으로 보며 인간의 주관이나 의식을 배제한다. 그렇죠. 그냥 직접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입장들을 보고 있다 하는 겁니다. 1번 맞는 내용. 다음. 명백한 자극과 반응으로 볼 수 있는 행위 또는 행동 외에 의견, 개성 등도 행태에 포함시키고 있다. 이게 이제 행태론적 접근 방법을 이야기하면서 가장 많이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나 행동뿐만이 아니라 그런 행위나 행동에 영향을 미쳐서 나타나는 어떤 의견이나 개성, 보이지 않는 이러한 요소들도 행태에 포함을 시키고 있다. 맞는 내용이죠. 다음, 3번. 사회과학은 모두 행태에 관심을 갖고 있어 통합된다고 본다. 그러니까 행정학뿐만이 아니라 다른 요소들을 전부 다 보고 있기 때문에 전부 다 통합이 된다고 본다. 그러니까 행정학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사회과학의 응용적인 학문들이 전부 다 동원이 될 수가 있다고 보는 거지. 3번도 맞는 이야기. 자, 다음 4번. 집단의 고유한 특성을 인정하는 방법론적 개체주의의 입장을 취한다. 그랬는데 이 행태론적 접근 방법이 방법론적 개체주의의 입장을 취하는 건 맞아. 근데 방법론적 개체주의라고 하는 건 뭐냐면 집단 내의 개인의 속성에 초점을 맞춘 내용이죠. 집단의 고유한 특성을 인정하는 것은 이거는 방법론적 개체주의가 아니라 방법론적 전체주의의 입장이야. 그렇기 때문에 4번이 지금 여기서는 틀렸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행태론적 접근 방법은 집단 내 개인 간의 행태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기 때문에 방법론적 개체주의의 입장을 취한다. 이렇게 봐야지, 집단 고유한 특성을 인정한다고 하는 건 방법론적 전체주의의 입장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8번의 정답은 4번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자, 다음 9번입니다. 정치행정 이원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정치행정 이원론의 입장은 이제 정치와 행정은 다르다라는 입장이지. 그지? 정치와 행정은 다르다. 정책은 결정의 영역이고, 그 다음에 행정은 집행의 영역이다. 이렇게 이제 본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1번부터 살펴봅니다. 굿노와 윌슨에 의해 발전되고 체계화되었다. 굿노나 윌슨, 특히 윌슨은 정치행정 이원론의 대표되는 학자죠. 그죠? 1번은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굿노, 윌슨, 화이트, 윌로비 이런 학자들이 정치행정 이원론의 학자다. 이렇게 이제 정리해두자고 이야기했었죠. 다음 2번.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나아가 행정이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목표를 설정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이 효율성이 우리가 이제 교재에서 얘기했었던 능률성이야. 능률성하고 효율성 구분 안 한다고 그랬죠, 시험에서.
그런 요소들이 되게 많이 나온다 얘기했었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2번은 맞는 내용이지. 자, 다음. 역관주의를 극복하는 데 기여하였지만 행정과 정치의 역할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분리함으로써 실적주의에 대한 논의와 확립을 더디게 하는 결과를 낳았다. 그랬는데, 자, 역관주의를 정치행정 이원론은 자, 역관주의를 극복하는 데 기여했어. 근데 왜 기여했느냐? 결정과 집행을 분리해가지고 결정하는 영역은 정치의 영역이고 그걸 어떻게 행할 것인가 하는 행정의 영역이기 때문에 결정의 상황이 집행에 영향을 미쳐 안 미쳐? 결정할 때 뭐 어떠한 뭐 정치적인 맥락이 있거나 뭐 이런 거는 집행에서는 상관할 여지가 아니란 말이지. 그러니까 역관주의를 극복하는 데 기여를 했어. 역관주의 극복하는 데 기여했는데 정치와 행정과 정치의 역할을 엄격하게 분리함으로 인해서 실적주의를 도입하는 데 훨씬 더 기여한 측면들이 있는 거야. 실적주의에 대한 논의나 확립을 더디게 하는 결과를 낳은 것이 아니라 행정과 정치의 역할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분리함으로써 역관주의를 극복하고 실적주의를 도입하는 데 기여하였다. 이렇게 봐야 맞는 이야기죠. 실적주의 확립을 더디게 하지는 않았어. 실적주의 확립에 기여하는 결과를 낳았다. 이렇게 봐야지 맞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3번 그래서 틀린 내용이 되는 겁니다. 다음 4번. 정치가 선거 활동이자 의회에 의한 입법 활동으로서 정부 활동에 대한 폭넓은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라면 행정이란 정치 부문에서 결정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집행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그러니까 정치라고 하는 것이 계획을 수립하는 것, 결정하는 내용이라면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걸 그대로 집행하는 것이다. 엄격하게 분리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죠. 4번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9번의 정답은 3번이 된다. 이렇게 우리 볼 수 있겠어요. 다음 10번입니다. 민간 위탁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뭐 민간 위탁 방식은 계약부터 시작해서 계약, 면허, 프랜차이징 뭐 등등등등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었잖아. 각각의 내용들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것들을 기본서를 통해서 정리를 해주실 필요가 있겠어요. 자, 적절하지 않은 걸 고르래. 1번부터 봅니다. 조세 유인 방식 역시 민간 위탁 방식에 해당이 된다. 조세 유인 뭐예요? 꼬시는 거지? 꼬시는 거야. 세금 깎아줄게. 너 이거 해.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들어오도록 만드는 거지. 민간 위탁 방식에 해당이 됩니다. 1번 맞는 내용이죠. 다음 2번. 면허 방식은 특정 민간 조직에게 일정 구역 내에서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권리를 인정하는 방식이다. 면허. 원칙적으로 공공 서비스는 민간이 공급할 수가 없어. 민간이 공급할 수가 없는데 일정한 자격을 갖춘 민간 조직한테 공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거야. 우리 운전면허하고 똑같아. 운전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잖아. 운전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는데 특정한 기능 테스트를 해가지고 거기에 통과한 사람들만 그 금지에서 면해주는 이런 제도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민간은 원칙적으로 공공 서비스 제공을 할 수가 없는데 일정한 자격을 갖춘 민간 조직에게는 공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 이게 이제 면허 방식이다. 맞는 이야기죠. 다음 3번. 보조금 방식은 민간 조직 또는 개인의 공공 서비스 제공 활동에 대하여 재정 또는 현물로 지원하는 방식이다. 그러니까 돈으로 제공할 수도 있고 현물, 물건으로도 제공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물건 그러면 우리가 이제 민법상의 동산과 부동산으로 나뉘잖아요. 동산으로 제공할 수도 있고 부동산으로 제공할 수 있고 이제 이런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제 보조금, 그러니까 그냥 돈이라고만 생각하기가 쉬운데 재정 또는 현물도 포함을 하는 개념이다. 그러니까 현물은 제외된다. 뭐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 나온 적도 있는데 그 의미를 좀 잘 파악하셔야 됩니다. 3번 맞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4번이 틀린 내용이지. 4번이 어디가 틀렸는가 봅시다. 자조활동이란 서비스 생산과 관련된 직접적 보수를 받지 않는 봉사자들이 생산을 담당하는 방식이다. 그랬어요. 자, 자조. 자조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돕는다. 이런 뜻이야. 스스로 돕는다. 그러니까
자조활동이란 서비스 수혜자와 공급자가 같은 집단에 소속되어서 활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비스를 공급하는 사람이 서비스를 공급하는데 그 서비스 공급의 수혜자가 누구야? 같은 집단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지키는 이 같은 움직임들인 거지. 그래서 왜 지역 의용 소방대나 지역 자율 방범대 같은 것들이 자조 활동의 대표적인 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런데 서비스 생산과 관련된 직접적 보수를 받지 않는 봉사자들의 움직임. 이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했어? 인건비 안 받는 거. 그렇지. 이거는 자조 활동이 아니라 자원봉사에 해당이 되는 내용이죠. 볼런티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보수는 받지 않지만 업무상 필요한 실비는 지급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보수를 지급받는 이 같은 상황들은 자원봉사에 대한 상황이고, 자조활동이라고 하는 건 서비스 수혜자와 공급자가 같은 집단에 소속이 되어서 서로를 돕는 이 같은 형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10번의 정답은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민간 위탁 방식 같은 경우에도 시험 문제 상당히 많이 나왔었어요. 그 나온 내용들 다시 한번 정리해 두실 필요 있겠습니다. 자, 다음 11번입니다. 존 롤스가 주장한 정의의 원리에 대한 설명 중 적절한 내용을 모두 고른 것은 그랬습니다. 우리 정의와 관련된 이야기가 나왔을 때는 롤스의 정의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적절한 내용을 모두 고른 것 그랬어요. 자, 존 롤스의 정의론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롤스의 정의론은 일단 두 개의 원리로 구성이 되어 있었어요. 제1원리와 제2원리로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제1원리는 뭐였어? 평등한 모두의 최대의 자유를 이야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제1원리야. 제1원리. 다른 사람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 된다. 자, 다음에 이제 제2원리는 제2원리가 이제 차등 조정의 원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차등 조정의 원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는 이제 두 가지로 나오고 있지. 일단 가장 불우한 계층의 이익을 극대화시켜야 한다 하는 거지. 가장 혜택을 덜 받는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우선적으로 주고 그들이 충분하게 서비스를 누리는 그러한 상황 아래에서 여타 다른 사람들의 혜택이 주어져야 된다 하는 거고.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혜택을 누리는 데 대한 개인적인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서비스 수혜에 대한 서비스 수혜의 개인차는 모든 사람들이 공평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공정하게 이루어진 모든 조건이 공평한 상태에서 인정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스타트 라인이 똑같아야 된다는 거야.
엄마 찬스, 아빠 찬스 써가지고 막 스타트라이크 다른 상황에서 나타나는 차이는 인정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원칙인 거죠. 그러니까 롤스의 정의로는 이렇게 이제 두 가지의 원리, 두 가지 제1 원리를 바탕으로 해서 이 제1 원리가 충족되었다는 전제 아래에서 제2 원리를 추구하는 이 같은 상황으로 설명이 되고 있어요. 자, 그러면 그와 관련된 설명 가운데서 적절한 내용을 모두 고른 것 그랬습니다. 자, 기억부터 봅니다. 사회적 강자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회적 약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자, 이거는 지금 요 얘기들 가운데서 어디에 해당이 돼? 마지막에 해당이 되는 거죠. 모든 조건이 공평한 상태에서 이루어져야지 내가 강자의 위치에 있다고 유리한 고지를 선점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억압하고 다른 사람들을 불리하게 만드는 이 같은 상황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야. 기억 맞는 이야기죠. 다음, 니은.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이 존재하더라도 그로 인해 최소 수혜자에게 이득이 된다면 이러한 불평등은 용인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이 얘기는 무슨 얘기야? 가장 불우한 계층의 이익을 극대화시켜야 한다라고 하는 차등 조정의 원리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니은도 맞는 이야기가 돼요. 다음, 디귿. 개인의 자유는 평등하게 모두에게 보장되어야 한다. 모든 사람은 최대한의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건 제1원리에 해당이 되는 내용이다. 따라서 11번 디귿도 맞는 내용이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적절한 내용은 기역, 니은, 디귿이 모두가 적절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기역, 니은, 디귿을 언급한 4번이 여기서는 정답이 된다. 이렇게 우리 생각할 수 있겠어요. 11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 롤스의 정의론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에서도 나오고 상당히 그 정의와 관련해가지고는 기본적으로 언급이 되는 이론이기 때문에 분명히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다시 한번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12번입니다. 신공공관리론에 입각한 정부개혁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자, 신공공관리론에 입각한 정부개혁에 대한 내용은 우리 기본서에 너무나 확실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깜짝 놀랐을 거고 보는 나도 깜짝 놀래고 막 그랬었는데, 자, 1번부터 봅시다. 효율성 대신 형평성에 초점을 맞춘 고객지향적 정부 강조. 그랬는데 이 신공공관리론은 고객지향적 정부를 강조하는 것은 맞아요. 기업가적 정부를 추구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경영의 방식, 그 기업의 경영 방식을 행정에 도입하자 하는 차원에서 등장한 게 신공공관리론이잖아. 그래서 이 사람들은 효율성 대신 형평성에 초점을 맞췄다 그랬는데 기업 경영에서는요. 형평성이 중요하지 않아. 무조건 효율성입니다. 그러니까 형평성 대신에 효율성에 초점을 맞췄다고 이야기해야 맞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1번이 바로 지금 틀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다음 2번. 수익자 부담 원칙의 강화. 그러니까 원래 이제 과거의 전통 행정에서는 국민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거둔 세금을 가지고서 행정을 해왔기 때문에 서비스를 얻기 위해서 돈을 더 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감히 꿈을 꿀 수가 없었단 말이지. 그런데 기본적인 서비스는 제공을 하면서 이것보다 조금 더 편리한 상황을 누리려면 뭐 서비스는 해줄 텐데 대신에 너네들이 돈 좀 내라. 그 비용 부담은 너네가 하고 그 비용 부담한 사람들한테만 추가적으로 서비스를 해주는 이 같은 상태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2번 맞는 내용. 다음 3번. 정부 부문 내의 경쟁 원리 도입. 이게 내부 민영화지. 민간의 운영 방식을 내부에 도입해서 부문 간의, 개인 간의 경쟁을 유도함으로써 보다 조금 더 성과를 향상시키는 이 같은 움직임들을 보여주는 거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결과 혹은 성과 중심주의 강조. 곧 죽어도 결과가 잘 나와야 돼.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노력했어요. 걔가 정말 일만 못하지 애는 착해요. 뭐 이런 거는 아무런 소용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신공공관리론은 이러한 결과 중심주의를 강조한다. 따라서 12번의 정답은 1번이 되는 것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겠네요. 자, 다음 13번입니다.
시장 실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아까 우리 1번에 이제 정부 실패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지금은 이제 시장 실패가 나왔네. 자, 시장 실패는 시장이 제 기능을 못하는 상황인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옳지 않은 거를 고르라고 이야기를 했어. 자, 1번. 민영화를 강조하는 작은 정보로는 시장 실패에 대한 대응으로 제기되었다. 근데 시장, 아까도 뭐 이론할 때 설명을 했었지만 시장 실패에 대한 대응은 뭐예요? 정부의 개입이라고 얘기했어. 그지? 정부가 힘을 빼는 게 아니라고 얘기했었지? 그지? 자, 그러면 1번은 일단은 지금 아니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죠? 다음 2번. 시장 기구를 통해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이게 원론적인 시장 실패의 정의잖아. 그지? 2번 맞는 내용. 다음. 정부는 시장 개입 및 규제를 통해 시장 실패를 교정한다. 그렇죠. 직접 공급을 할 수도 있고 유도를 할 수도 있고 규제를 할 수도 있고 이런 방법으로 등장한다는 거지. 다음. 공공재의 존재는 시장 실패를 야기하는 요인이다. 그렇죠.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을 가지고 있는 이 같은 공공재가 있다는 거는 민간에서 이러한 재화를 생산을 안 하기 때문에 정부가 생산을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상황이잖아요. 시장 실패를 야기하는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따라서 13번에서는 정답이 1번이 정답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해설이 14번이랑 13번이랑 바뀌어 있죠. 그죠?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1번이 그래서 틀린 내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다음 14번입니다. 규제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 여러 가지 규제, 정부 규제 유형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정부 규제에 대한 내용들을 보시면 이제 알 수 있는 내용들일 텐데 이것도 이제 우리가 그 기본 내용 설명하면서 굉장히 많이 언급했었던 내용들이고 예상 문제나 동형 모의고사에서도 정말 수도 없이 귀에 정말 눈에 딱지가 않고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되게 많이 봤던 내용들이 시험 문제에 나와서 나 2024년도 국가직은 거의 뭐 그 신내림 받은 정도 그 수준이었다니까 진짜. 자, 1번부터 봅니다. 오염 배출 부과금 제도, 이산화탄소 배출권 거래 제도는 시장 유인적 규제 유형에 속한다. 근데 시장 유인적 규제 유형이라고 하는 건 시장의 방식을 도입해 가지고 거래를 하는 거야. 아, 뭐 그래, 너 오염 물질을 배출한다고? 배출해. 그 대신에 배출하는 만큼 돈 내. 이거야. 우리 왜 저기 쓰레기 종량제 같은 경우에도 그렇잖아. 쓰레기 봉투 많이 쓰면 쓰레기 봉투를 사야 되니까 쓰레기 봉투 사야 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 막 꽉꽉 구겨 넣고 그다음에 막 이렇게 산처럼 싸가지고 테이핑하고 막 뭐 무슨 택배야? 아무튼 막 그런 식으로 하잖아. 그게 이제 시장 유인적인 거죠. 너 돈 덜 내고 싶으면은 배출 적게 해. 이렇게 유인하는 거지. 1번 맞는 내용이 됩니다. 다음. 포지티브 규제 방식은 네거티브 규제 방식에 비해 피규제자의 자율성을 더 보장한다. 이거는 뭐 너무나 많이 봤었어요. 그죠? 이게 포지티브 규제 방식이라고 하는 거는 뭐야? 할 수 있는 것만 정해놓은 거지. 나머지는 전부 다 금지시키는 거야. 특별하게 정한 거 빼고 나머지는 다 금지시키는 내용인 거고, 네거티브 규제 방식은 금지할 내용만 정해놓은 거지. 그러니까 특별하게 정해놓은 거 빼고는 나머지는 전부 다 허용하는 이 같은 규제가 네거티브 규제란 말이죠. 그러면 규제를 받는 입장에서 자율성을 더 보장받는 거는 뭐야? 네거티브 규제라고. 네거티브 규제. 이거는 지금 포지티브하고 네거티브가 바뀌어 있어야 맞는 이야기다. 그래서 내가 얘기했잖아. 우리 학원의 시그니처인 4대 사무정책. 사무정책 이거는 포지티브 규제다, 네거티브 규제다? 네거티브 규제다. 그지? 금지할 것만. 휴대폰, 게임, 유흥, 이성교제 빼고 나머지는 다 해도 되는 거야. 그지? 이성교제 안 되고 그냥 살림 차려. 결혼 생활은 가능. 게임은 뭐 도박도 게임이라고 볼 수 있냐? 도박도 게임인가요? 그러면 금지네.
그러면 금지네. 아무튼. 그러니까 휴대폰도 그런데 뭐 노트북은 돼요, 태블릿은 돼요, 이 난리 치는 거 아니야. 그죠? 휴대폰만 안 되는 거야. 자율성을 보장해 주는 거지. 내 이 학원에 처음 와가지고 휴대폰이 안 된다 그래가지고 휴대폰 얘네들 휴대폰 전부 다 걷어가지고 안 되는구나 그랬거든. 그런데 애들 시험 문제 풀으라고 시간을 주고 있는데 이상한 게 보이는 거야. 야, 저거 왜 있냐? 그러고 물어봤어. 휴대폰이 금지인데 야, 와이파이 공유기가 왜 있냐? 내가 그랬더니 태블릿은 돼요 막 이러는 거야. 와, 이것들이 그렇구나. 그러니까 피규제자의 자율성을 더 보장하는 거는 네거티브 규제인 거죠. 특별히 정해놓은 것만 금지하고 나머지는 다 허용하는 거야. 그 이성교제 하지 말고 장가가고 시집가. 알았지? 되게 생각을 해봐라. 야, 너네들이 정말 공부에만 관심이 있으면 진짜 남녀 혼숙을 해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 정말 집중해서 하고 싶다는 거지? 그지? 남녀 혼숙을 해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 자, 과연? 야, 이씨. 자, 봐봐. 손가락을 이렇게 일렬로 놔뒀어. 그러면 어떤 손가락이 제일 먼저 보여? 이거야, 이거야? 이게 제일 먼저 보이겠지? 제일 잘 보이겠지? 근데 내가 여기에다가 초점을 두고 있으면 이게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앞에 있어도 내가 초점을 두고 있는 데가 멀리 있는 거잖아? 그 앞에 있는 게 안 보인단 말이지. 그냥 너네들이 정말 공부에만 집중하고 있고 막 이러면 아무리 이성 친구가 와가지고 섹시 댄스를 추고 그래 봐라. 그게 눈에 들어오나? 저 미친놈 또 지랄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자기는 자기 공부한다고. 너는 그래 똑 떨어져라 이렇게 얘기하고 자기는 자기 공부한단 말이지. 저거 하지 마라 어째라 잔소리 할 이유가 없어. 예전에 여기서 공부했던 친구 가운데 그런 친구 있었어. 거의 그 공부할 때는 수업할 때는 와가지고 수업은 열심히 들어. 근데 이제 자습한다고 이제 기숙사 들어가잖아. 기숙사 들어가면 애가 노트북에 아주 대가리를 바꿔서 나오지를 못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첫 번째 시험에서 똑 떨어졌어. 는데 이제 제시한다고 이제 다시 학원에 들어왔는데 선생님 저 이제는 마음을 고쳐먹었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뭘 어떻게 고쳐먹었냐? 그랬더니 저 노트북도 집에 두고 오고요. 이제 그런 거야. 근데 자기는 굉장히 대단한 결심만이에요. 기숙사만 가면 노트북에 콜을 받고 있었는데 그 노트북을 버리고 왔으니까. 근데 나는 얘를 기숙사에서 못 보잖아. 수업 시간에만 보는 애 아니니? 그럼 지가 노트북을 버렸는지 무슨 뭘 버렸는지 내가 어떻게 아냐? 근데 내가 그냥 그러고 말았어. 그랬더니 자기의 노력을 몰라준다고 됐다 서운해하더라고. 근데 아무튼 네거티브 규제가 피규제자의 자율성을 훨씬 더 보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노트북도 하고 태블릿도 하고 그럴 수 있는 거야. 휴대폰만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오케이? 자, 다음 3번. 명령 지시적 규제는 시장 유인적 규제에 비해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쉽고 직관적 설득력이 높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니까 명령 지시적 규제는 해! 하지 마! 딱 정해놓는 거잖아. 이건 해! 이건 하지 마! 하거나 말거나 너네들이 판단해서 알아서 결정해.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되게 아리까리해지는 거지. 근데 시장 유인적 규제는 어떤 상황인 거야? 아까 얘기한 대로 너 그래 오염물질 배출해 대신에 돈 내. 그러면 젠장을 나 돈 낼게요. 그러고서 배출 막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 근데 명령 지시적 규제는 해 하지 마 이게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내가 돈이 아무리 많건 적건 간에 하지 말라는 건 하면 안 되고 해 그러면은 안 할 수도 없는 거고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3번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4번. 사회 규제는 주로 사회적 영향을 야기하는 기업 행동에 대한 규제를 말하며 작업장 안전 규제, 소비자 보호 규제 등이 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사회 규제 같은 경우에는 정부 규제 이야기하면서도 설명을 했었지만
뭐라고 얘기했었어? 경제 규제가 아닌 모든 규제를 전부 다 사회 규제라고 보면 된다. 그렇게 이제 설명을 드렸었죠. 따라서 4번도 맞는 내용이 된다. 따라서 14번의 정답은 2번이 되는 것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요 지금 포지티브 규제나 네거티브 규제와 관련된 내용들은 개념 자체를 이해하지 못해가지고 되게 헤매는 사람들도 되게 많았었고 그리고 시험 문제에 또 꽤 많이 언급이 되었었던 내용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나하고 수업 들은 사람들은 요거 헷갈리는 일은 없도록 하자. 아시겠죠? 자, 정답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또 14번까지 살펴봤어요. 잠깐 쉬었다가 우리 15번부터 계속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